오늘의 방구석 주말 명언은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올라간 유일한 괴수 영화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대표작 조스입니다. 올해 50주년을 맞아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에서 재개봉했거나 재개봉 예정인데 추억의 주말 명화 바로 시작합니다. 여름에 미국 북동부 피서객들이 몰려오는 관광지로 유명한 뉴 잉글랜드 에미티 섬에 놀러온 대학생 크리스틴이 밤중에 바다로 헤엄쳐 나갔다가 실종되고 다음날 아침 해변에 떠밀려온 끔찍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에미티의 경찰서장 주인공 마틴 브루디는 검시관으로부터 크리스틴이 식인 상어의 공격으로 사망했을 것이란 보고를 받고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변을 폐쇄하려고 하지만 에미티의 시장 레리 보는 독립기념일 연휴에 찾아올 관광객들로부터 돈을 벌어야 한다면서 마틴의 건의를 거부해버립니다. 얼마 뒤 피서객들이 해수욕을 즐기던 중 레프트를 타고 헤엄치던 초등학생 알렉스 키드너가 상어의 공격을 받아 바닷물이 피로 붉게 물들 정도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상어에게 현상금 3,000달러가 걸리자 에미티의 어부들이 대대적으로 상어 사냥에 나서고 마틴이 고용한 해양생물학자 매튜 후퍼는 크리스틴의 시신을 확인하면서 일반적인 상어보다 큰 백상아리일 것이란 결론을 내리지만 시장은 어부들이 잡은 뱀상어로 문제의 상어로 단정지으면서 사건을 종결시켜버리고 독립기념일 연휴에 그대로 피서객들을 받아버립니다. 결국 또 상어의 공격으로 희생자가 나오고 마틴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튜와 함께 상어 전문 사냥꾼 퀸트의 범고래 호를 타고 상어를 잡으러 나갑니다. 블록버스터 영화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개봉 당시에 제작비의 50배가 넘는 초대박을 치고 평단과 대중의 극찬을 받고 나서 지금은 존 윌리엄스의 테마곡만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영화 역사의 한 획을 그었지만 스필버그 감독 본인은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힘든 기억이었다고 회상할 정도로 제작 과정이 매우 험난했다고 회고했습니다. 피터 벤칠리 작가의 원작 소설이 출판되기도 전에 영화판권이 팔리고 칸 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한 슈가랜드 특급을 연출한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 측을 제안받아 원작자와 함께 각색 작업을 마치기도 전에 유니버설 측에서 촬영을 시작하라고 재촉했으며 영화의 흥행 공신이자 제작진들의 골칫덩어리이기도 했던 모형상어 브루스 또한 해상 촬영을 위한 충분한 실험 없이 급하게 만들다 보니 몇 개월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90년대쯤엔 애니메트로닉스 기술이 발전해서 쥐라기 공원의 티라노사우루스나 조스의 오마주로 가득한 상어 영화 딥블루시의 괴물 청상아리는 지금 봐도 상당히 인상적이지만 조스의 브루스는 당시 기술적인 한계는 물론이고 상어의 몸체와 안에 들어갈 공합장치를 전부 제작해서 조립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릴 예정이었지만 제작사의 재촉으로 민물 실험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태로 바다에서 촬영하다가 그대로 바닥에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실내 세트에서 촬영된 일부 수중 장면과 호주에서 실제 백상아리를 촬영한 부분을 제외하면 후반부는 전부 바다 위에서 찍었는데 완벽주의 성향이 강했던 스필버그 감독은 등장인물들의 고립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처럼 표현하기 위해 수심이 얕지만 육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선박들이 지나가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촬영을 중단해야 했으며 하루에 많아야 2-3 장면밖에 찍지 못하면서 계속 촬영이 지체되고 예상과 일정을 잡아먹자 스필버그 감독은 언제쯤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냐는 제작진들의 불평과 수시로 촬영장에 찾아온 유니버설의 임원들로부터 언제든 감독직에서 해고될 수 있다는 경고에 시달려야 했으며 조스를 성공적으로 완성해도 두 번 다시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영화가 대성공을 거뒀음에도 한동안 완성할 수 없는 영화를 찍는 악몽에 시달리며 PTSD 증상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스필버그 감독이 지금처럼 거장으로 기억되는 이유 중 하나가 최악의 상황을 역이용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것인데 아예 상어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알프레드 히치콕식 서스펜스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진 존 윌리엄스의 음악이 나오면서 상어의 시점으로 그려지거나 지느러미만 등장하며 상어의 전체 모습은 영화 중반부 이후에나 나오지만 이때도 공기통을 작살총에 매달고 상어에게 쏴서 공기통으로 상어의 존재를 암시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스티븐 스필버그는 알프레드 히치콕의 광팬이었기 때문에 히치콕식 서스펜스 말고도 알렉스 키트너가 상어에게 잡아먹히는 장면에서 현기증 기법으로 히치콕을 오마주했으며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들을 보고 자란 조던 필은 어스의 초반부 해변 장면에서 조스를 오마주했고 스필버그의 허락을 구하고 조스 티셔츠를 영화에 등장시켰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은 본인의 아이디어였음에도 이 전략이 관객들에게 통할지 걱정하면서 시사회가 진행되는 극장 맨 뒤에서 관객들의 반응을 지켜보던 중 크리스티가 상어에게 잡아먹히는 오프닝부터 맨 앞줄에 있던 남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비명을 지르면서 뛰쳐나가 구토를 하는 모습을 보고 성공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슬래셔 영화의 부흥을 시작한 텍사스 전기톱 박살이 개봉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당시엔 15세 관람가에 해당하는 PG-13 등급이 없었기 때문에 조스는 PG 등급을 받기 위해 상어가 어린이나 대학생을 잔인하게 잡아먹는 장면 중 일부를 잘라내야 했지만 살인마나 괴물이 사람을 토막내는 대중영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인지 당시 관객들은 조스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10억 달러가 넘는 대박을 치고 한국에선 영화의 이름을 딴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질 정도로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원작 소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편인데 소설 또한 베스트셀러로 큰 인기를 끌었고 원작자 피터 벤칠리 작가는 영화의 각색 작업에도 참여했는데 대략적인 흐름은 비슷하지만 소설의 일부 서브플롯이 삭제되고 캐릭터들의 성격과 엔딩이 영화에선 약간 다르게 묘사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영화판은 주인공들이 식인상어와 혈투를 벌이는 모험물에 가깝지만 소설은 택시 드라이버와 로키 영상에서 언급했던 70년대 미국의 혼란스러운 시대상을 담은 사회 비판적인 성격이 강하고 섬 사람들의 폐쇄적인 문화와 지역 이기주의가 더 직접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특히 레리 본 지장은 영화에선 여름철 장사가 잘 돼서 사람들이 1년 동안 먹고 살 돈을 충분히 벌었으면 하는 바람에 해변을 쉽게 폐쇄하지 못하는 나름 현실적인 인물로 묘사되지만 원작에선 시장이 비리를 뒷조사하는 기자가 나오고 마틴 또한 시장을 뒷조사하자 마피아에게 돈을 빌렸기 때문에 해변을 폐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스필버그 감독은 소설을 읽으면서 등장인물들이 너무 비호감이라 차라리 다 상어한테 잡아먹히길 바랬다고 했을 정도로 영화판과는 다르게 약간 문제있는 인물들로 묘사됩니다. 마틴 브로디는 책임감 넘치고 아내와 사이도 좋은 영화판과는 다르게 원작에선 조금 더 나이 든 모습에 의처증이 있는 것처럼 묘사되며 원작의 후퍼가 영화판보다 더 겸손함이 없는 엘리트주의에 취한 인물로 묘사되고 마틴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둘이 멱살을 잡는 장면이 나오고 마틴이 젊고 엘리트 집안 출신인 후퍼에게 열등감을 느낀다고 묘사됩니다. 퀸트의 경우 다혈질적이지만 찰진 입담이 매력적인 영화판과는 다르게 원작에선 과묵하고 모비딕의 주인공 에이헤브 선장과 비슷한 인물로 나오며 영화처럼 상어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작살로 치명상을 입혔다가 작살에 묶인 로프에 휘감겨 바닷속으로 끌려가 죽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영화에선 마틴의 아내와 후퍼가 불륜을 저지르는 이야기가 아예 삭제되고 후퍼가 마틴에게 나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으로 각색되어 선상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주체가 퀸트에게 쏠리게 되긴 했지만 특유의 입담과 노련함이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고 담당 배우 로버트 쇼가 퀸트의 캐릭터성을 매우 잘 살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주인공들 중 퀸트를 가장 좋아합니다. 영화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퀸트와 후퍼의 모습은 담당 배우 리처드 드레이퍼스와 로버트 쇼가 서로 연기를 잘하려고 촬영장에서 실제로 신경전을 벌였다고 하며 스필버그 감독은 이걸 이용해서 두 배우의 애드리브를 허락하고 서로 각본에 없는 말을 주고받는 테이크 상당수가 최종 편집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특히 영화판의 퀸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벌어진 인디애나폴리스 침몰 사건의 생존자이기 때문에 상어를 증오한다는 설정이 붙으면서 술을 마시다가 당시의 기억을 회상하는 독백이 명장면으로 꼽히는데 원래 각본에선 8분이 넘어가는 독백이었지만 극작가로 활동하기도 했던 담당 배우 로버트 쇼가 본인이 소화할 수 있도록 수정했고 첫 번째 테이크는 진짜 술을 마시다가 잔뜩 취한 상태로 독백을 했지만 다음날 멀쩡한 상태로 한 번 더 찍을 수 있도록 부탁해서 다시 촬영했고 결국 두 번째 테이크는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이 되었습니다. 조스는 다양한 인간 군상이 식인상어라는 자연재해에 가까운 존재에게 맞서는 명작으로 기억되며 원작보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속편들과 딥블루시 같은 상어 영화나 괴수 영화 아르작들을 양산했지만 상어들이 인간을 잡아먹는 식인 괴수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주면서 수많은 죄 없는 상어들이 사냥당하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 원작자 피터 벤칠리 작가는 책을 집필할 당시에 지금만큼 상어에 대해 잘 알았다며 식인 괴수로 묘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고 스필버그 감독 또한 지금의 상어 개체수 파괴 현상을 보면서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밝혔으며 둘은 상어 보호 단체에 거금의 돈을 기부하면서 상어 보호 활동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해양 생물에 관심을 가지게 만든 인생 영화 중 하나인 조스를 극장에서 다시 보면서 정말 잘 만든 블록버스터 괴수 영화이긴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식인상어가 아니라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조스의 50주년을 맞아 시작된 다큐멘터리가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되었는데 조스를 재밌게 봤다면 이 다큐멘터리 또한 추천하고 싶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명화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